열정과 즐거움이 가득한 7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늘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격렬했던 나토 정상회의를 끝내고 오늘은 최근 나토에 가입한 핀란드에서 핀란드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까지 끝냈습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나토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것을 갖지 못했지만 많은 것을 취했습니다. 특히 일본을 제외한 G7 정상이 모두 나토 회원국들이어서 G7의 전례 없는 우크라이나 지원 서약은 동맹이나 우크라이나 모두의 큰 힘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비밀 평화 회담을 했다는 루머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그러나 CIA 국장이 월요일 러시아 정보국장을 만난 건 사실입니다. 러시아 정보국장은 용병 바그너 반란 이후 미국 CIA 국장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주춤하면서 주식시장은 어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한 번 더 이자율을 올린 뒤에 더 이상은 이자율 인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자율에 민감한 나스닥 지수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은 지금 주변 바닷물의 온도가 90도가 될 정도의 폭염입니다. 인간이 날마다 극단적이 돼가는 날씨의 일상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거의 자포자기 수준의 말들도 오고 갑니다. LA타임즈는 오늘 기후변화와 에어컨을 연결한 사설을 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맨 마지막 부분을 제일 앞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뉴스라는 것은 그 무게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무겁게 가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불과 이제 그 핀란드 정상과의 대통령과의 회담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회담에서 사실은 굉장히 재미없잖아요. 뭐 나토 정상회의, G7, G20, 뭐 에이펙 등등. 그러나 사실 가만히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 듣고 하다 보면은 정말 뉴스를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얘기, 바이든 대통령이 뭐 미국 사람들에게 핀란드의 역사까지 얘기하고 하진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회담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핀란드라는 나라가 중립국이었지만 오랜 동안 중립국이었지만 그리고 러시아의 눈치를 무척 많이 봤지만 결국은 더 이상은 러시아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힘에 딱 붙어서 러시아로부터의 위협 같은 것을 어떤 그 큰 힘들에 의해서 막아주는 이런 것을 누려야지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는 부분을 조금 들어보실까요? 아유, 벌써 또 끝났네요. 핀란드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핀란디아 오나의 조국, 바로 그 장 시벨리우스의 핀란드입니다. 왜 이 같은 음악이 나와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핀란드의 역사를 시시콜콜이 알지 못하지만 그 주제부가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감동적인 것은 그냥 나오겠습니까? 작곡가의 머리에 가슴에 어떠한 그 당시의 민족주의가 들어있었던 것이고 고민의 고민 끝에 많은 것을 하고 나서 사람들의 다 그게 음악으로 와닿는 거잖아요. 이 장 시벨리우스가 바로 그 핀란디아 오나의 조국을 만들었을 때가 1800년대 말, 그때가 러시아의 그 제정 러시아 니콜라스 2세가 핀란드를 지배할 때입니다. 핀란드는 그 전에는 스웨덴이 독립국이지만 스웨덴의 지배를 받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 시벨리우스가 뭐 스웨덴의 지배를 받던 그 집안의 의사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스웨덴 말을 했지만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베를린이라든가 빈이라든가 이런 데로 유학을 갔죠. 유학을 가서 막상 바깥에 나가 보니까 애국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시벨리우스라는 음악가가.
해서 다시 핀란드로 돌아와서 핀란드 말 핀을 배웠죠. 핀을 배우고 그 러시아의 압제가 그 실은 이게 이제 예술에까지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니까 일제시대의 한국 압제와 러시아의 제정 러시아의 핀란드 압제가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주의나 독재자들이 다른 약소국을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식은 똑같으니까 문화를 없애고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하니까 장 시벨리우스라는 사람이 핀란디아 오나의 조국 이것을 그 훌륭한 음악을 만들었던 곳이 핀란드입니다. 그 나라가 러시아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거부를 하고 4월 달에 나토라는 군사 동맹에 가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축하할 만한 일이고 바이든 대통령도 역사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지만 이 핀란드의 역사, 러시아와의 역사는 그런 역사고요. 스웨덴과도 참 역사가 되풀이되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도 하죠. 스웨덴이 러시아보다 먼저 핀란드를 지배를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스웨덴과 핀란드가 굉장히 서로 돕고 있었던 형편이잖아요. 어느 때 스웨덴은 나토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야 우리가 가입하면 우리 스웨덴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는 핀란드가 아주 힘들겠구나 하고 가입하지 않았었고 국민의 여론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높아졌기 때문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막상 또 러시아와 가까운 터키가 말을 안 들어주네요. 해서 핀란드가 먼저 가입을 하게 됐고 이런 이제 역사의 흐름과 좀 바뀌는 반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리하여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핀란드의 대통령과의 그 회담이 굉장히 그 성과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 등등을 했고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를 핀란드 대통령 먼저네요. keywords for the future. There are elements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quantum technology, sky. 네, 굉장히 조용히 얘기를 하죠. 핀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 핀란드의 대통령이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 나토 가입 그런 것을 얘기한 뒤에 테크놀로지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얘기도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래가 될 것이다. 이 안보 다음에는 테크놀로지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An inflection point in history where the decisions we make now are going to determine the course of the history for the next 4, 5, 6 decades. 네, 이번에 이제 나토에 핀란드가 가입하게 된 것은 앞으로 뭐 40년, 50년 이런 그 미래에 대한 역사를 다시 쓰는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핀란드 대통령의 이름은 사울리 니니스토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외교 무대에 나갔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지 되잖아요. 누구에게 감사한다, 누구에게 감사한다는 얘기도 했고요. 이제 곧 그 스웨덴까지 합쳐서 나토 동맹국이 32개 나라가 될 텐데 너무 터키에 감사한다고 했고 에르도안 얘기를 했죠. Committed democracies, both Finland and Sweden, are going to add significantly to the strength, security, and unanimity of NATO. 스웨덴과 이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어떤 그 안보 이런 것 동맹 나토 동맹은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 연설에서도 그랬고 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나서도 미국과 나토 동맹국은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끝나게 되면은 어떤 그 일정의 그 과정을 거쳐서 역시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한두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얘기를 한 그 핀란드의 수도인 헬싱키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러시아의 세인트피터스버그 블라디미르 푸틴의 고향이고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프리고진의 고향인 세인트피터스버그에서 27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도 이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조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세계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1890년대 말이었다고 하는데 그 슈벨리우스의 핀란디아가 만들어졌을 때요. 그때는 막 여러 가지 단어를 쓰면서 작은 속국, 러시아의 속국 이랬었는데 이제 그 뒤에 1899년이군요. 그리고는 이제 냉전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 핀란드화다 뭐 이런 얘기 뭐 핀란디제이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완전히 이제 끝난 겁니다. 이번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핀란드도 더 이상은 러시아 안면 몰수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일이고요.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실은 어제 이전에 하루 전에는 뭔가 나토에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것 같은 얘기를 확 트위터에 던져버렸잖아요. 확실하지 않은 것은 이건 약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쩜 그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마음들이 바뀌어서 우크라이나를 지금 타임라인을 정해서 나토에 가입하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카드였는지도 모릅니다. 배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배팅이었다면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원치 않기 때문에 세계는 아직까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미국의 그 의지로 많이 그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젤렌스키도 얻어간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전날은 불만은 했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 만나기 전에 조금 부드럽게 뭔가를 풀어서 회담을 하고 얻은 게 많죠. 그리고 이제 G7 정상회담 정상들이 많은 걸 해준다고 했거든요. 나토 하면은 한 나라가 공격받았을 때 우리가 공격받은 것처럼 쫙 해주는 건데 G7도 추후에 아니라는 법도 없으니까 그게 이제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클렘린이나 우크라이나의 그 다른 여러 돈바스라든가 이런 지역처럼 러시아가 또 침공할 때는 G7 국가들이 즉시 우크라이나와 연락을 해서 모든 장비를 다 주겠다. 우리가 줄 수 있는 현대 장비를. 지금은 그 장비 줄 때까지 많이 시간이 걸렸잖아요. 처음엔 이것만 주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는 다 주겠다 했는데 그 나토 그 회원국이 답니다. 일본 빼고는. 지금 일본과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가 나토 정상회담에 그 이제 초대가 됐는데 이건 앞으로 이제 나토를 그렇게 확대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태평양 국가들을 초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을 빼고는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캐나다 다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그 회원국들이 아주 서류까지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다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쟁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상관없이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그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지적을 했네요. 그러면 그걸 이제 미국에서 법으로 만들어야지 된다. 대만에 대해서 그럼 1970년대 말에 물론 하나의 중국이지만 대만이 침공을 당하면 미국이 또 지원을 한다 하는 그런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 걸 미국이 해야지 된다. 근데 이것도요. 정권이 바뀌면 다 소용없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해놔도 다음 정권에서 뒤집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코노미스트는 아예 상원에서 먼저 하십시오. 이런 일이 있으면은 미국도 앞으로는 이제 뭐 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던가 그리고 나서 하원을 설득시킵시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상원에서는 어제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나토에서 대통령 맘대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같은 안이 공화당과 민주당 그 여러 의원들 한 10명 됩니다. 지금 결의안이 아니라 안으로 만들려고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플로리다주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라든가 버지니아주의 그 조 맨신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앞장서서 팀 케인이 특히 앞장서죠. 버지니아주가 지역구인 팀 케인 전에 힐러리 클린턴의 부통령 후보로 러닝메이트로 뛰었던 그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나토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에서 탈퇴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 다 무용지물이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하게 되는 그런 일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집속탄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열심히 때렸더니 동맹국들이 나토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때린 만큼 강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뒤의 스토리는 뒤에서 우크라이나를 쏙 빼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회담하는 것 아니야? 그런 얘기는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설은 아니고 근거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사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설이요. 기후변화가 로스앤젤레스를 불태우고 따라서 로스앤젤레스 시는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해서 생명을 구해야지 된다. 제가 이 사설을 왜 선택했냐면요. 많은 분들께서 아니 요즘 에어컨 없는 사무실이 어디 있지? 에어컨 없는 집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아주 바닷가에 너무 시원해서 어머 여기는 원래 에어컨이 없고요. 우리는 필요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년 전까지는 계셨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로스앤젤레스 저희 회사가 있는 윌셔와 윌튼 지나서 북쪽에 있는 아주 오래된 A자로 시작되는 한 아파트먼트 5층 이상이거든요. 작은 아파트먼트인데 그 아파트먼트를 저긴 무엇인가 하고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주 뭐 옛날 건물이지만 잘 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풍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원부터 그런 게 있는데 보니까 에어컨이 아예 없었어요. 뭐 창문 열어놓으면 맞바람 들어와서 에어컨이 필요 없다. 이것도 옛말입니다. 지난해 올해 사이에 기후가 너무 빨리 변하고 그 변하는 속도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제 하나는 그런 뜻에서의 에어컨이 필요 없었다가 필요하게 된 사람. 또 하나는 그 한인 분들만 하시더라도 그냥 보통 아파트먼트에 사시더라도 에어컨 정도는 있는 아파트먼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실제로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사설까지 쓸 정도가 되면은 에어컨이 없는 그런 그 아파트먼트에서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뜻이 됩니다. 이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께서 아니 왜 다른 인종 왜 저 직원이 요즘 일하는 게 저렇게 더디지? 성의가 없어. 일하기가 싫어졌나? 다른데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 아니야? 괘씸하게 시리.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말부터는 굉장히 더워지니까 아파트먼트도 없이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지 된다면 그분들의 컨디션이 좋을 리가 없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저는 문득 들었고요. 자,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사설을 아무튼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제가 감상적인 얘기를 드렸나요? 어쨌든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실내에 에어컨이 없는 집이 의외로 많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는 이게 너무 결정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내 안에서는.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고온 관련 질병으로 숨지는 사람들이 많고 이미 로스앤젤레스가 조금 늦게 왔어요. 이 더위가 올해는 다른 지역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그런데 로스앤젤레스는 이 더위, 폭염은 더 위험하답니다. 다른 지역보다. 왜냐하면 보통 때는 아예 우리 그늘에 내려가면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늘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는 아닌 거죠. 역사적으로 좀 수온한 날씨, 마일드한 날씨에 적응이 됐었던 우리들인데 에어컨디션이 없어도 저도 지난해에 아마 거의 처음 많이 틀은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 먼지도 나오고 뭐 아무튼 싫어서 그 느낌도 싫고 해서 저는 잘 안 틀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그랬는데 올해는 더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로스앤젤레스가 기온이 1950년대 이후 2도 높아졌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2도까지는 안 높아졌거든요. 1점 몇 도 높아졌는데 이렇게 많은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로스앤젤레스는 2도 정도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더워지면 더 오래 가고 그 더위가 더 강하고 더 자주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 수십 년 전에 지어진 집이 이처럼 몇 년 사이에 확 바뀌어버린 기후에 견디겠습니까? 이런 기온에 적응하도록 지어진 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랜드로드가 캘리포니아 주법인데 겨울에는 이제 막 너무 추우니까 뭐 70 몇 도 이상, 70도 이상이라고 하네요. 난방은 의무적으로 70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은 누가 내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의무인데 이게 더위에는 그 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렌탈 유닛에는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뭐 집이 됐건 뭐 콘도미니엄이 됐건 뭐 여러분이 주인이실 땐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렌트 들어서 하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온실가스 오염이 세계적으로 기온 상승을 아주 높이고 로컬에도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집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0% 이상의 엔젤리노 렌탈 유닛에 에어컨이 없는 지역이 있다는 거네요. 지역에 따라서 있어야지 되는데 이건 사치가 아니다. 지금은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한때 필요 없었던 바닷가에도 이제는 바닷가 그 주변의 아파트먼트나 집에도 에어컨이 필요한 시대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정부에서 안 되면 로컬에서라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로컬에 중심을 맞춘 사설을 쓴 거죠. 지난해에도 이 캘리포니아 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에어컨을 설치를 하는 것을 의무화해야지 된다는 것을 누군가가 발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실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그 라티나들이 막 얘기하면서 그게 오디오가 터지고 해서 그 누리 마티네즈 시의장이 물러났잖아요. 할 수 없이 쫓겨나는 식으로. 그 전에도 이것들이 의논이 되다가 이런 안들이 의논이 되다가 이제 말았는데 그 당시에 누리 마티네즈는 왜 이런 걸 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시위 정부에도 많은 그 본인들의 인종들이 에어컨 없는 곳에 많이 사니까 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이거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기후변화는 우리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우리도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 그리고 여기는 또 돈 문제가 들어가고 렌탈 업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렌탈도 모든 그 수익을 내는 그 렌탈이 큰 아파트먼트 소유주뿐만이 아니라 기업화된 소유주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만 남쪽으로 내려가도 팔가에서 올림픽 사이에 아주 아름답고 평화롭고 하는 뭐 투플렉스, 포플렉스 그 유닛의 주택처럼 생긴 그런 그 렌탈 그 하우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은 우리는 뭐 대기업도 아닌데 이걸 다시 뭐 에어컨 시설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와이어 그 배관 시스템들도 놔야지 되고 전기 패널도 쫙 깔아야지 되고 돈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너무너무 불편하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그건 방법을 찾아야지 된다. 방법을 찾아야지. 왜냐하면 생명에 연관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먼트 협회에서 원하는 것은 셀링의 팬, 천정에 이제 팬 돌아가는 것 있잖아요. 사실 이게 멋있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한 더위에서는 그 셀링 팬은 의무화하고 그것도 비치는 예외로 두고 그렇게 하고 아니면 이제 쿨링 센터 같은 것을 많이 만들고 쿨링 센터 아주 시원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우리 흔히 이제 더울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쇼핑몰에 가세요 얘기하는데 요즘 쇼핑몰에 가기도 힘들어요. 여기저기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쿨링 센터가 있고 쿨링 센터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교통편 이 정도만 아파트먼트 협회에서는 원한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요. 쿨링 센터를 몇 명이나 이용을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 팬, 천정에 있는 팬은 그 팬은 찬 공기가 아니잖아요. 찬 공기를 뿜어주고 뭐 더운 공기를 가져가고 하는 팬 전체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조건 집주인 나도 돈 없는데 이 페이먼트 다 못하는데 여기에서 방법을 찾아야지 되고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정책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 어떠한 그 정부의 프로그램, 정부 보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제 찾고 또 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있고 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플렉스, 포플렉스 여기서 내가 더 넓혀서 아파트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은 그거 요즘은 힘들어하지 마시고 뭐 방법이 찾으면 있대요. 저는 모르지만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그 정책을 통해서 해결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시의 냉난방의 경우는 특히나 더 로스앤젤레스 수도 전력국이 이미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시니어 분들은 뭐 에어컨 갖고 계신 분들은 히터 시스템
전기요금 얼마 내지 않고 사용하시잖아요. 전화요금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LA 수도전력국은 80% 이상 뭔가를 보조를 해주는데 창문, 뭐 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막는 창문 수리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새로 지어지는 집들은 지을 때부터 그렇게 하겠지만 오래 진 집들은, 그리고 이제 이동식이나 아니면 무슨 뭐 좀 다른 간편한 방식의 그 에어 컨디셔닝 이런 것을 그 할 때 수도전력국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한 2천 케이스 정도가 신청이 됐다고 하거든요. 좋은 출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주정부에서도 게빈 뉴섬 주지사가 2천만 달러 정도를 들여서 캠페인을 하는데, 이 열기, hit의 위험함에 대해서 역시 이제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창문에서 더운 공기 안 들어오게 하고, 무슨 뭐 차가운 공기도 안 들어오게 하고 하는 그런 것, 또 히트 펌프 같은 것, 다른 장비 이런 게 있으니까 로스앤젤레스에서 주정부에서 프로그램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뭐 작은 유닛의 아파트먼트라든가 이런 그 투플렉스, 포플렉스 유닛의 어떤 분들은 또 뭐 LA 수도전력국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일단 렌트 들어서 사시는 분들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을 해줘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로스버디스 북쪽에 롤링힐즈 에스테이트 그쪽은요, 지금 이제 그 기울어지는 것, 땅이 꺼져가는 것은 조금 이제 잡혔는가 봅니다. 슬로우하게 천천히 토요일에 시작해서 일요일 뭐 월요일 뭐 이런 어제 그제까지는 굉장히 급격했는데 지금 그건 조금 슬로우해졌는데 하수관이 파열이 됐군요. 그래서 하수관이 파손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이 전혀 지금 피해가 없는데도 대피를 하셔야지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답니다. 기후변화로 뭐 이런 온갖 일이 있고요. 제가 어제는 여러분들께 크로징 즈음에 말씀을 드릴까 하다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관한 행동과 예술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지난해에요. 미국에서 한 10군데의 그 유명한 그런 그 박물관에서 이 기후변화 운동가들 있죠. 뭐 페이퍼 스프레이 같은 거 가지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10군데가 넘는 박물관에서 페인트 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지금 뭐 사람들이 뭐를 안 하고 뭐 정책 위반자들이 정책을 만들지 않고 그리고 뭐 기업들도 돈만 벌려고 하지 지구에 뭐 지구가 아파 죽는다는데 기후변화에는 신경 안 써 하면서 지구가 죽어가는데 예술은 무슨? 이러면서 막 그 페인트 칠을 하고 다니잖아요. 페인트 칠을 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 골드색 키스하고 뭐 이러는 그 그림에도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은 예전에는 이제 좀 떨어져서 보세요 하고 어떤 경우 너무 그 중요한 그 다른 나라에서 빌려오고 한 작품 같으면은 선 같은 거 쳐놓고 또 안내하시는 분이 거기는 더 이상은 다가가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지금은 전부 유리 껴놨잖아요. 유리를 통해서 보는 작품과 그 질감 같은 것이 다르잖아요. 이제 유리 같은 거 없이 하는 그리고 박물관들도 계속 막 청소비 들어야지 되고 하는 이건 정말 너무한 게 아닌가? 저는 그 예술과 그 행동에 대해서 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아무튼 하기는 했습니다만 대신에 또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경비원을 더 많이 고용을 해야지 돼요. 박물관들이.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좋겠죠. 유리가 칠해져 있으니까 스프레이 자체는 유리에 뿌리지만 그렇지만 그 스프레이라는 것이 퍼져나가니까 벽 같은 것도 박물관은 어떤 작품을 만들 때마다 그 작품에 맞는 색깔로 명도를 조절을 하잖아요. 완전히 분위기를 바꾸잖아요. 적어도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한다 할지라도 벽에 페인트 칠 색깔이라도 그린으로 한다던가 아이보리로 한다던가 이렇게 바꾸는데 그거 다 다시 칠해야지 되는 겁니다. 바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은 좋겠다 하는데 기후변화 활동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그 스프레이는 화학약품 아닌가요? 본인들도 또 화학약품 열심히 쓰고 있네요. 물론 그렇게 해야지만 봐주니까 그런다 하지만 극단적인 행위는 점점 극단으로 가잖아요. 우리 기후변화도 사람들이 막 여기가 내가 지으면 우리 집 지으면 좋겠어. 나는 돈이 많으니까 쭉 밑에서부터 산을 다 깎아
뭐 상수도 하수도 시설 우리 집 하나를 위해서 내가 다 만들겠어. 이걸 보여주겠어 하고 지어놓으니까 그 아래 사람들이 다 나중에 홍수 나고 이런 거잖아요. 극에서 극은 절대로 해결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잠시 뒤에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2년 이상 많은 분들을 괴롭혔던 인플레이션은 잡힌 듯 보입니다. 거의 모든 그 전문가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은 잡힌다. 어제 그 1년 전에 비해서 3%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더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만한 요소가 많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정점에서는 이미 떨어진 것이고 지난해에 이제 최고였던 9.1 인플레이션 1년 전에 비해서 그랬을 때보다는 지금 3분의 1밖에 되지 않잖아요. 올라도 이제 느린 속도로 오르거나 아니면 이제 더 내려가서 어제가 이제 주식시장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뭐 3대 지수 다 올 들어서 최고의 날. S&P 500가 0.7%가 올랐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자율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지수잖아요. 1.2%나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더 이상은 연방준비제도가 그렇게 급격한 이자율 인상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미리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달 말에 있을 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0.25% 올리고 난 뒤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아직도 뭐 인플레이션 심한 곳 몇 군데 불러드려 볼까요? 캘리포니아주도 있네요. 야, 미국에서요,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가장 지금 높은 곳은 플로리다주네요. 템파와 세인트 피터스버그. 세인트 피터스버그 하면 요즘은 플로리다의 세인트 피터스버그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러시아의 세인트 피터스버그가 생각납니다. 조지아주의 그 아틀란타, 그리고 샌드 스프링스, 로스웰 지역, 미시건의 디트로이트, 미주리 세인트 루이스, 워싱턴의 시애틀 타코마 지역도 물가가 아직 비싼가 보죠. 그 다음이 샌디에고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의 덴버 오로라. 많이 아는, 우리들이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가 아직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거죠. 다시 이제 플로리다, 텍사스의 이제 달라스, 포트월스, 알링턴 이쪽 지역, 플로리다 좀 전에 말씀드린 곳은 마이애미고요. 그러니까 마이애미보다 템파와 세인트 피터스버그 그리고 클리어워터 이 지역이 훨씬 인플레이션이 높네요. 마지막으로 10번째가 여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네요. 캘리포니아주의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온태리오도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은 10번째 도시입니다. 해서 이제 이미 오늘도 무슨 어제는 소비자 물가지수,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도 괜찮았거든요. 앞으로 이제 좀 몇 개월 안에 더 나아질 것이다. 에너지 값이 나아지니까 개솔린 값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지금 조금 오르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인 구조로 봐야지 되니까 개솔린 값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지금 한 30% 정도는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해서 갤런당 3달러 50센트. 지난해 6월 달에 평균은 5달러 훨씬 넘었고 캘리포니아는 그때 7달러도 넘지 않았던가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4달러 거의 이제 넘어가나? 5달러 쪽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전국 평균은 3달러 50센트입니다. 렌트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요. 렌트비가 잡히지 않으니까 이제 연준에서도 이게 품목이 많은데 모든 것들이 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약간 렌트비하고 식품비가 지금 크게 내려가지 않는 지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렌트비에도 아직까지는 이게 오르기는 올라도 그래도 전처럼 그렇게 막 급격히 오르는 것은 아니니까 팬데믹 초기처럼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희망을 보고 두 번째는 임금. 임금은 역시 팬데믹 이후에 사람을 구할 때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줬어야지 됐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모든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종업원들도 잘 알아서 파악을 해야지 됩니다. 원래요, 돈 많이 주는 사람을 회사가 너무 어려울 때는 아무리 일 잘해도 제일 먼저 해고하고 싶습니다.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팬데믹 직후에 사람들 없으니까 막 봉급 많이 주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꼭 지금 필요하지 않아도 그 직원을 보유하고 있고 했었거든요.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은 이제는 이득이 하나도 안 남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정점에 오르니까
결국은 임금 인상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 소비도 사람들이 이제는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같은 경우도요. 이제 팬데믹 이전까지 막 올라갈 때는 착착착착 올라가다가 좀 이제 우리가 이왕이면 좀 싸게 가야지 되겠어. 사람들이 디스카운트를 많이 본다고 하거든요. 항공요금 같은 것도. 그러니까 렌트비도 그렇고 임금, 소비자들도 주춤하고 하니까 결국은 연방준비제도가 우리가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계속 올렸던 것이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공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엄청 좋은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굉장히 바쁜 한 주일을 보냈잖아요. 토요일에 그 델라웨어에서 와이프 22살 된 손녀와 함께 비치에서 막 우통까지 벗고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일광욕을 하고, 그리고 일요일에 바로 유럽으로 가서 그 나이가 80세가 넘은 분이 영국에서 왕도 만나고 총리도 만나고, 그래서 영국 총리와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도 의논을 했고, 나토에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주 막 짜증난다는 듯이 아니 우리를 이번에도 확답을 안 해준단 말이야. 나토 가입 그 타임라인을 이런 것까지 또 다스렸어야지 됐고, G7들과도 만났어야지 됐고, 또 한국 일본 정상과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니까 또 그 문제도 의논을 했어야지 됐고 하는 이 상황에 또 오늘은 이제 헬싱키로 갔잖아요.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좋았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공화당에서도 지금 문화 전쟁을 엄청 많이 하고, 아이오와주에서 그 낙태 그 임신 6주일 이후에는 뭐 거의 특별한 경우에 예외를 제외하고는 못하도록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12시간 안에 고소를 했거든요. 그거 집행을 중지해달라고. 그런 문제들도 민주당에게는 그 정치적으로는 선거 면에서 보면은 좋은 이슈죠. 그런데 문제는 그 같은 문화 전쟁, 어떤 뭐 총기에 관한 전쟁, 그래서 또 총기 규제를 원치 않는 공화당 쪽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낙태는 해야 돼. 아니 6주일은 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6주일이 아니라 20주일까지 가라고.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는 한 20주일, 22주일 정도까지는 허용을 했었고요. 지난해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낙태를 하는 분은요, 거의 한 12주일 이 정도에 하지 20주일 넘어가면 특별한 케이스겠죠. 이거 나 어떻게 하면 좋지? 엄마에게 말을 못 하겠어. 아니면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20주일을 넘게 되는 경우고, 그래서 이 낙태에 대해서 민주당에 좋을 수도 있고 공화당에 좋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경제안은 누구에게나 다 경제가 좋아지고 잡히는데 현 정권에 나쁠 리가 없습니다. 그 현 정권이 어떠한 유산을 전 정권으로부터 이어받았던, 나쁜 경제 조건을 이어받았던, 좋은 경제 조건을 이어받았던 사람들은 투표할 땐 그런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전보다 좋아졌나 나빠졌나? 좋아졌으면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은가 나빠질 것 같은가? 그러면 이 정부를 유지를 해야지, 이 대통령을 유지를 해야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굉장히 그 좋은 이 경제적인 이슈다라는 것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정말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쏙 빼고 러시아와 지금 평화협상 같은 것을 하려고 간보고 있나 하는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CIA 국장이 빌 번스 국장인데요. 러시아의 그 SVR 국장 세르게이 나리슈킨과 월요일에 터키에서도 앙카라에서 만났답니다. 러시아도 이제 미국도 CIA가 있고 FBI가 있듯이 러시아도 국내 파트, 해외 파트가 있어서 해외 파트죠. SBR이 약자고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건데 우크라이나 관계자는 없이 만났다. 이 내용이 미국에서 먼저 새어나온 게 아닙니다. 클렘린 쪽에서 먼저 새어나왔거든요. 러시아 쪽에서 먼저.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는 확인을 해주지 않았었는데 결국은 이제 무슨 BBC 방송이라든가 가디언이라든가 아니면 또
러시아 쪽의 뉴스에 능한 프랑스의 매체라든가 다 그 조사를 한 결과 결국은 만난 것을 뭐 확인을 받았고 전쟁 끝내기를 위해서 우리가 만난 게 아니다. 만난 게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목적은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전쟁 얘기를 하긴 했네요.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뭐 이런 것을 전달을 했고 또 미국인 구류돼 있잖아요. 월스트리트저널 그 기자는 이제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어떤 종류의 협상도 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말한 거 아닌가요? 러시아 핵무기 사용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월요일이었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에 가기 전에 헤르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헤르손만 방문한 게 아니라 요즘에 전쟁 중인 대통령 치고는 참 해외 방문이 잦다 하는 생각 여러분 안 하세요? 뭐 나토 국가들 막 방문하면서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가 있으면 저희 뭐 좀 이렇게 타임라인이라도 정해주게 언제 가입하는지 이런 그 뭐라고 하나요? 부탁하는 캠페인을 하고 다녔었잖아요. 그리고 헤르손 8개월 동안이나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탈환했습니다. 거기에 딱 가니까 우크라이나 그 국가가 쫙 울려 퍼지고 우크라이나의 국기가 쫙 올라가고 뭐 국가도 부르고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게 월요일이었네요. 앞으로 나아가야지 된다 하면서 우리는 평화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 우리나라를 위한 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 자리에 우크라이나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또 평화 얘기를 하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도 사람들은 그 이런 언론 매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러시아 신문 코메르산트에서 딱 크렘린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얘기를 했는데 뭐 만났습니까?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그랬는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내용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도 이렇게 정보국 사람들은 그 핫라인을 항상 열어둡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중요한 인물을 만났던 사람은 미국의 외무장관입니다. 앤토니 블링켄 외무장관이 이제 그 러시아의 외무장관을 당시에 이제 제네바에서 1월 달에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인물이 만난 건 이번에 CIA 국장과 러시아의 카운터파트죠. 카운터파트가 함께 만난 건데 SBR 국장이 만난 건데 CIA 국장은요. 공식적인 채널로 대통령이 뭔가를 다른 나라와 하기 어렵거나 공식적인 채널이 아닌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때 CIA 국장을 활용을 합니다. 이번에도 빌 번스 국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또 그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지난주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 반격이 좀 뭔가 교착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결 가능성은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부 이거 뭐 평화 뭐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나토 협상이 끝나고 난 뒤에는 그래서 평화 협상 같은 것을 하려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이 되면은 그게 러시아를 자극해서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미국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결정을 할 일이다. 러시아와 휴전을 하고 평화 협정을 하던 전쟁을 끝내던 그 마지막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결정을 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우크라이나가 결정을 할 일이다 하고 나서는 집속탄이 딱 그 우크라이나에 이제 도착을 한 거고요. 돌아가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CIA 국장과 러시아의 그 정보국장은 항상 전화 통화를 하고 러시아의 용병 바그너 용병대장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있죠. 그때도 통화를 했답니다. 미국은 계속 그 당시에 강조를 했었던 것은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누군가가 프리고진을 서방 세계에서 조종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상황은 알아봐야 되니까 러시아라는 중요한 국가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통화를 했다. 거의 1시간 통화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때는 대부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통화를 했다. 말이 앞뒤가 좀 안 맞아요. 뭔가가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크라이나는 아니 우리가 그거 다 알아서 할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알아서 할 일은 아닌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그 용맹신과 국민과 군인과 정신과 모든 것으로 하지만 처음엔 비디오로 정치를 했어도 했지만 다른 나라들도 지분이 있잖아요. 무기를 지원한 것은 미국을 포함한 유럽을 포함한 나토 국가들 다른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뭔가가 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런데 뭔가가 있기도 하는 것은 항상 많이 있어 보이다가 중간에 뭔가가 딱 이렇게 얽혀서 없어지기도 하고요. 왜 뭔가가 있어서 평화가 되는가 하는 것을 세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공급망 문제, 에너지 문제 다 우리 돈과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